중국은 최근 한복, 판소리, 동요, 상추쌈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손흥민마저 중국인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에 분노하며 중국의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라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손흥민과 합성해 이를 두고 손북공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시나닷컴에는 손흥민의 활약을 칭찬하는 기사가 매주 게재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손흥민이 EPL 득점 1위를 하며 파워랭킹 1위를 차지하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선수 랭킹 1위를 달리는 등 월드클래스급의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중국은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축구 인프라에 엄청난 거액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나온 손흥민의 존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 신화스포츠는 손흥민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자 손흥민이 케인보다 낫다고 말하고 손흥민이 사우스샘프턴에서 4골을 만들어내자 손흥민은 신이다. 아시아 선수 중 역사상 처음으로 26분 만에 4골을 기록했다고 감탄했습니다. 이때 중국 신화닷컴은 손흥민을 아시아 두목이라고 표현하며 중국 축구의 희망이라 불리는 우레이가 8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매체 QQ는 손흥민을 바라보는 중국 축구 팬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중국 팬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축구 천재가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같은 아시아인인데 손흥민은 눈부신 활약을 하고 중국인인 우레이는 불가능가 라고 부러워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국의 취재진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 CEO에게 질문해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취재진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UEFA 챔피언스 리그 무대까지 뛰었던 정호영을 언급하며 한국 선수가 바이에른에서 뛰었는데 중국 선수에게도 바이에른에서 뛸 기회를 줄 계획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이에른 뮌헨의 루메네게 CEO는 예의를 갖춰 몇 년 전부터 중국 시장을 살폈지만 우리 바이에른에 어울리는 단 한 선수도 찾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대답에 중국 취재진은 한순간에 벙어리가 되며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손흥민 같은 선수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자 그렇다면 손흥민을 중국인이라고 우기자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류가 전 세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사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킹덤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예상치 못하게 전세계 주목을 받은 것이 한복과 갓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엔 좀비보다도 조선시대 모자 갓을 신기해하며 이 모자를 사겠다는 열풍이 전세계에 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 드라마에서 한복과 갓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자 중국은 이것이 원래 중국의 역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TS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블랙핑크가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입고 나오면서 인기를 끌자 사실 한복도 중국의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원래 한국의 한복이 명나라 한풀을 당시 속국이었던 고려가 가져다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한복은 중국이 아닌 기원전 7에서 3세기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한 유목민족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국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중국 원나라 때는 오히려 고려 문화 풍습이 전해져 고려양이 한류 원조격으로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명나라 사신에게 말총 10,000권을 줬다는 기록이 있으며 17세기 초 이수강이 펴낸 지복유설에는 마미군이라는 것이 조선에서 시작된 옷인데 이것이 흘러서 중국 수도로 들어와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것을 입는 자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복이 명나라 복식에서 온 것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저희가 의심된다며 면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류를 통해서 한복과 갓이 전세계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전까지 중국은 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네티즌들은 중국의 주장에 분노하며 트위터에서 한복 챌린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김치와 상추쌈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절대로 참지 못하는 것은 9년 전부터 아리랑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 저치시간모 3에 중국의 전통 공연이라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아리랑 가락에 맞춰 부채춤을 추는 공연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아리랑에 맞춰 춘 이 부채춤을 두고 이게 바로 중국의 스트릿 댄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리랑은 한민족 고유의 한이 들어있는 우리의 소중한 민요였기에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 거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리랑의 기원에는 19세기 말 흥선대원군 때 생겼다는 학설도 있고 백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은 물론 중국의 조선족 등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까지 공유하는 민족 전체의 문화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2011년 조선족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을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선정해 마음대로 자국의 문화에 흡수하고 심지어 유네스코에 등재하려 했습니다. 하마터면 중국에게 아리랑을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질 뻔했으나 2012년 우리는 아리랑을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시키며 중국의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화 뺏어가기는 한국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영어가 중국의 사투리였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한 학회는 서구 문명이 중국에서 기원했고 영어가 중국어 방언의 한 갈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발족한 세계문명기원 연구진흥협회는 지난 20년간 관련 사료를 연구한 결과 서구 문명은 중국 문명의 하위 문명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단체 학자들은 영어 어휘가 중국어 발음과 의미를 기준으로 알파벳 26개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한국어와 일본어, 러시아어 역시 중국어 사투리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 단체 한 관계자의 발언이었는데 수백 년 동안 서양 위주로 전개된 세계 문명사는 중화민족의 문화 부흥을 가로막고 문화적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세계 문명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자신들 단체의 설립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수십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을 보유한 웨이보 인플루언서들까지 한복 동북 공정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들의 발언에는 중국의 진정한 의도가 들어있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는 외국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이 인플루언서는 영상 하단에 영어 자막을 삽입했으며 한국은 중국 명나라의 것이다. 한국인들도 이를 알기 바란다고 강변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는 말은 중국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적이 되고 있는 중국은 한류를 통해서 전세계 문화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빼앗아 외국인들을 중국의 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독자 4만 명을 보유한 한 중국 유튜버는 좋은 것이 있으면 늘 뺏으려 하는 한국인들의 성향을 세계인들이 알아야 한다며 현재 유행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 모두 본인들 것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완벽한 적반하장식의 망언이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행태에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이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짱깨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듯. 이 나라 주변국은 왜 하나같이 양아치들만 있는 거야. 아쉽다. 트럼프 또라이가 4년 더해서 중국을 아주 개박살 냈어야 했는데. 지금 중국은 전세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것들이 사실 중국의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도 믿지 않겠지만 이 주장을 듣는 외국인들이 쓰는 영어도 사실은 중국의 사투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한 네티즌은 이같이 어이없는 중국의 주장을 들을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미친듯이 발전되어 마치 2000년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2019년에 살고 있는 증거 7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인터넷 보급입니다. 현 시대의 와이파이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이죠.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와이파이를 통해 시청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의 천국을 맛보고 싶다면 즉시 한국으로 향하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와이파이 속도를 자랑하고 보급률 또한 95.9%를 기록하며 전세계 최고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발표한 2019년 해외 품질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354.07mbps로서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느린 홍콩의 11.70mbps보다는 30배, 가장 빠른 수준인 영국의 50.38mbps보다 7배 빠른 속도를 보여주며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LTE 서비스 다운로드 속도 또한 주요 선진국보다 1.9배에서 최대 4.4배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는데요. 한국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어느 곳을 가든 끊김없고 빠른 와이파이 속도를 보여주어 쾌적함을 넘는 경이로움을 느낀다. 두 번째 근거는 탈현금화입니다.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업소가 많아 항상 여분의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는 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어디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이것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201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대한민국은 14%라는 낮은 현금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택시를 타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어느 곳에 여행을 가든지 가벼운 지갑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며 감탄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근거는 뷰티 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완두콩과 달팽이 등에서도 성분을 추출하여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헤어 살롱과 네일아트의 서비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남성은 세계에서 가장 자기관리를 잘한다고 말하는데요. 한국만큼 남성 뷰티 시장이 큰 국가가 없다고 말하죠. 이 정도로 유명한 한국의 뷰티는 이미 K-뷰티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에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류의 일부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으로 인해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식고 일본의 화장품이 주류가 되었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자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5.2%를 기록하며 25.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한 일본의 자리를 재타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유튜브의 뷰티 채널도 한국에서 트렌드를 이끌어갈 만큼 미래의 뷰티 산업은 한국이 지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근거는 로봇 기술입니다. 미래는 로봇이 모든 곳에 쓰일 것이라는 사실이 당연시 여겨지는 현실에 한국은 이미 모든 곳에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한국이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쉽게 증명된다고 하죠. 외국인들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LG전자의 안내로봇과 청소로봇을 보며 미래 사회를 경험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근거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을 빼먹을 수는 없죠. 미래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국에서는 AI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2014년만 해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발표한 ICT 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국의 75%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NHN의 바둑 인공지능인 한돌이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2승 1패의 기록을 보여주며 승리하였죠. 또한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을 국방, 의료 분야 등에 확장하며 새로운 단계의 AI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입니다.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평균 43%인데 한국은 88%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연락을 할 때, 각종 영상을 시청할 때,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상점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등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를 볼 때 세계 최고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삼성전자가 한국의 기업인 것도 납득이 간다고 하네요. 마지막 일곱 번째 근거는 유전공학입니다. 한국의 유전공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로 대표되는 재생의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8개의 줄기세포 치료제 중 무려 4개가 한국의 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이죠. 시장 조사업체 BIS 리서치에 따르면 앞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연간 41.2%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4조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는데요. 전통적으로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시장을 한국에서 이미 절반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후진국, 기술대국 착각하지마. 일본의 유명 경제 전문가가 일본은 이제 후진국이라고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숫자만 보면 일본은 이미 참담한 수준이어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인데 기술 대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지금처럼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다면 원래 가난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인공은 부자의 교과서 등을 펴내며 국내에도 잘 알려진 경제 전문가 가야 게이츠다. 그는 지난 27일 발매된 뉴스위크 최신호에 실린 칼럼에서 일본의 경제 상황을 냉혹하게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급속히 빈곤해졌다며 각종 경제 지표를 제시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중 최하위이며 세계 경쟁력 순위는 31호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18위에 불과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38개국 중 27위다. OECD의 각종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욱 담담하다.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국내 총생산 비율은 43개국 중 42위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50개국 중 41위. 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은 37개국 중 32위, 실업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은 34개국 중 31위다. 가야 게이츠는 일본이 한때 세계 2위의 부유한 나라였다는 명제도 부정했다. 원래 잘 사는 나라였다가 경쟁력 저하와 인구 감소로 경제력이 떨어졌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가난한 나라였는데 반짝 경제 호황을 겪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가야 게이츠는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최하위라고 했는데 사실 이 순위는 5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의 버블이 낀 1980년대에 각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다소 좁혀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의 생산성은 낮았다면서 1인당 GDP가 세계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순간이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수출 대국이라는 표현도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고 했다. 2017년 세계 수출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3.8%에 그쳤다.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독일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수준이다. 가야 게이츠는 독일은 일본보다 GDP가 작은데도 수출 절대량이 일본의 2배 이상이라면서 독일은 지난 40년간 세계 시장에서 수출 점유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 반면 일본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일본은 옛날에 부자였는데 지금은 가난해졌다가 아니라 원래 가난했는데 80년대 풍요를 겪은 뒤 다시 가난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가야 게이츠는 일본 기업의 최대 장점이 발빠른 흉내와 저렴한 제품 생산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인에게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명하는 능력은 없지만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발목을 잡았다.